안녕하십니까? 실무 전문가가 짚어주는 유닉스의 저자 조경휘입니다. 오늘 강좌의 주제는 운영체제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파일 시스템, 프로세스, 스케줄링, 메모리의 순으로 운영체제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 강좌의 주제를 책의 구성 속에서 살펴보면 운영체제의 구조는 파트 1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체제의 개요를 통해서 운영체제의 개념이 무엇인지,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많은 운영체제 중에 하나인 유닉스와 리눅스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앞서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유닉스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좀 더 레벨을 내려서 유닉스 운영체제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책은 유닉스 시스템의 내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책은 아닙니다. 개발이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닉스 시스템의 초급자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2장에서 소개하는 정도의 유닉스 시스템의 내부 구조를 이해한다면 본문의 실질적인 내용인 파트 2나 파트 3, 파트 4의 내용을 학습할 때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인 커널의 기능을 배우려면 눈물이 난다고 했었는데요.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본문의 내용을 구성을 했으니까 웬만하면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하고요. 혹시나 빠른 시간에 유닉스 시스템의 기능을 학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파트 1 자체를 스킵을 하고 바로 파트 2로 넘어가도 사실은 무난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체제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의 내부 구조를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은 커널의 내부 구조를 살펴본다는 것인데요. 커널의 기능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원의 관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커널이 관리해야 될 자원은 크게 물리적인 자원과 추상적인 자원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자원은 CPU나 메모리, 하드디스크, 터미널, 네트워크 등과 같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과 주변 장치들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추상적인 자원은 위의 물리적인 자원을 운영체제가 관리하기 위해서 추상화시킨 객체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추상적인 자원에는 CPU를 추상화한 태스크가 있을 수 있고요. 메모리를 추상화한 세그먼트나 페이지, 하드디스크를 추상화한 파일 시스템, 터미널을 추상화한 터미널 드라이버, 그리고 네트워크를 추상화한 통신 프로토콜이나 패킷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운영체제인 커널이 이 추상화된 자원을 통해서 관리해야 될 자원을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보면 파일 시스템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드디스크, 이 손바닥만하게 시커먼 하드디스크를 연상하면서 우리가 파일을 리드하고 라이트를 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개발자는 파일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시스템 콜인 오픈이나 리드, 라이트를 생각하면서 파일 시스템이라는 자료 구조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접근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처럼 커널도 추상적인 자원을 통해서 물리적인 자원을 접근해 간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번 강좌의 목표는 추상적인 자원을 설명하는 데 있고요. 2장을 모두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추상적인 자원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커널이란 자원을 관리하고 자원에 대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부터는 커널이 관리하는 추상적인 자원인 파일 시스템, 프로세스, 스케줄링, 메모리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유닉스 시스템은 하드디스크나 프린터, CD롬 등의 물리적인 입출력 장치를 디바이스 파일을 통해서 참조합니다. 이들 디바이스 파일은 DV 디렉토리에 존재합니다. 하나의 하드디스크는 관리자의 필요에 따라서
복수의 논리적인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논리적인 영역을 파티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파일 시스템은 분할된 이 파티션마다 하나씩 생성이 됩니다. MS 운영체제와 같은 경우에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3개의 파티션으로 나눴다면 이 파티션들을 C, D, E라고 칭하게 되죠. 이들 파티션마다 생성된 파일 시스템은 부트 블록, 슈퍼 블록, 아이노드 리스트, 데이터 블록의 4가지 영역의 자료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데이터 저장 공간을 할당하고 회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최소 단위를 블럭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4K나 8K 등의 고정된 크기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 시스템의 4가지 영역 중에서 데이터 블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블록은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저장되는 공간이고요. 블록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블록을 좀 더 추상화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블록에 존재하는 블록들은 두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의 저장을 위해서 이미 할당된 블록과 아직 할당되지 않은 블록이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 가지 생각해 보기로 하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블록 사이즈가 4K인 경우에 9K의 파일을 저장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몇 번의 데이터 블록을 배정해야 될 것이냐. 블록의 사이즈가 4K인데 9K의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블록은 3개가 필요하죠. 앞서 설명해서 파일 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데이터의 저장 공간을 할당하고 회수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장에서부터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데이터 블록과 디스크 할당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블록의 관리를 위한 알고리즘 중에서 연속 할당 기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할당 기법은 인접한 디스크 블록을 파일의 저장 공간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앞에서 제시한 상황으로 본다면 3개의 블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12번, 13번, 14번을 9K의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배정하게 됩니다. 연속 할당 기법의 장점은 파일의 접근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고요. 디스크 블록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블록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디스크 블록의 시작 주소와 파일의 크기 정도만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연속 할당 기법은 치명적인 오버헤드가 있는데요. 연속된 디스크 블록을 유지하는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죠.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20K나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인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재배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기법을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 블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결 할당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드 리스트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각 블록은 다음 블록에 대한 포인터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 블록이 연속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속 할당 기법의 오버헤드를 해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 블록의 관리를 위한 정보도 첫 번째 디스크 블록의 주소와 파일의 전체 크기 정도만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 기법도 두 가지의 큰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일의 접근 속도가 늦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혹시나 일부의 디스크 블록에 결함이 생기는 경우에 디스크 블록의 연결 정보를 잃게 된다는 것이죠. 이 기법 역시 파일 시스템의 관리 방법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색인 할당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법은 연속 할당 기법이나 연결 할당 기법의
단점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파일에 할당되는 디스크 블록의 주소를 인덱스용의 변수에 저장해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임의에 사용 중이지 않은 디스크 블록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검색하는 속도 또한 연결 할당 기법보다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인덱스 변수가 4K의 저장 공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동할 위치에 대한 계산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이 기법도 파일 시스템의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디스크 블록의 낭비를 들 수가 있는데요. 만일 해당 시스템에서 저장 가능한 파일의 최대 크기가 4GB라고 한다면 인덱스 필드는 100만 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인덱스 필드의 크기를 4바이트라고 계산한다면 하나의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덱스 필드는 4MB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운영체제에 존재하는 파일들은 일반적으로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메가바이트 단위로 파일의 크기를 갖는 것들은 극히 일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일의 최대 크기를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덱스 필드는 100만 개가 정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크기는 4MB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디스크 블록보다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덱스 필드를 위해서 사용되는 디스크 블록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디스크 블록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세기할당 기법은 현실적으로 운영체제의 파일 시스템의 관리 기법으로 사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파일 시스템의 관리 기법으로 세 가지의 알고리즘을 살펴봤는데요. 주변에 있는 운영체제와 관련된 이론 서적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커널이 관리해야 되는 각각의 자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닉스 시스템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는 데이터 블록의 관리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세 가지의 알고리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생각하면서 유닉스 시스템이 사용하는 데이터 블록의 관리 기법을 학습을 한다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유닉스 시스템의 디스크 블록 할당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법은 색인 할당 기법과 유사합니다. 인덱스 필드를 이용해서 할당된 디스크 블록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13개의 인덱스 필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블록 사이즈가 4KB일 때 52KB의 데이터만 저장 가능한 것이냐?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색인할당 기법의 개념에서 고정관념을 벗어나 버리면 13개의 인덱스 필드로도 테라바이트까지의 디스크 블록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닉스 시스템의 디스크 할당 기법은 13개의 인덱스 필드를 10개의 지적 블록 인덱스와 3개의 간접 블록 인덱스로 사용을 합니다. 간접 블록 인덱스는 다시 단일 간접 인덱스, 이중 간접 인덱스, 삼중 간접 인덱스로 구분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색인할당 기법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서 해결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닉스 시스템의 10개의 지적 블록 인덱스는 각각의 디스크 블록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40KB의 디스크 크기를 관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역시 단일 간접 블록 인덱스는 하나의 디스크 블록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 간접 블록 인덱스가 참조하는 디스크 블록에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집적 블록 인덱스 역할을 하는
인덱스 필드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만일 블록 크기가 4KB라면 단일 간접 블록 인덱스가 참조하고 있는 디스크 블록에는 1024개의 직접 블록 인덱스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직접 블록 인덱스는 한 개의 디스크 블록 주소를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단일 간접 블록 인덱스로 지원할 수 있는 파일의 크기는 4MB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떤 개념인지를 이해하셨을 텐데요. 자, 같은 개념으로 이중간접 블록 인덱스는 데이터를 디스크 블록을 가리키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인덱스 필드가 존재하게 되고요. 다시 그 뒤에도 인덱스 필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로써 이중간접 블록 인덱스는 1024개 곱하기 1024개의 지적 블록 인덱스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4GB의 데이터를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3중간접 블록 인덱스는 4TB의 어떤 데이터를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 유닉스 시스템은 4TB 이상의 디스크 블록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디스크 블록의 관리 기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독자 여러분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파일 내용에 대한 데이터 저장 공간 외에도 추가적인 정보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인덱스 필드들이 역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지금 언급한 부수적인 추가적인 정보들에 대한 얘기는 아이노드를 설명하면서 다시 이어나가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